안녕하세요. 저는 지금은 조용한 전원마을에서 살고 있는 평범한 사람입니다. 제 이름을 밝히기엔 조금 쑥스럽지만 오늘은 제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어서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어요. 사실 저는 사람 사이의 인연과 삶의 여정을 생각하면 늘 이런 말을 떠올리게 됩니다. 삶은 우리가 계획하지 않은 방식으로 우리를 시험하고 또 그 과정에서 놀라운 선물을 주기도 한다는 말이요. 이 말이 얼마나 맞는지 제 경험을 통해 조금이나마 공감하실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원래 어릴 때 부모님을 잃고 혼자 힘으로 살아가는데 익숙해진 사람이었습니다. 결혼하기에는 이미 늦었고 사랑이라는 건 그저 남의 이야기라고만 생각하며 살아왔죠. 그런데 운명이란 녀석은 예상치 못한 순간에 사람을 놀라게 하더라고요. 저의 이야기를 통해 저처럼 무언가를 잃었거나 다시 시작해야 하는 상황에서 여러분이 조금이나마 힘과 위로를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지금은 40대 후반인데요. 40대 초반까지만 해도 결혼을 안 하고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사실 부모님이 제가 성인이 되자마자 세상을 떠나셨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일찍 사회생활을 시작해야 했고, 누구에게 의지하거나 기대기보다는 스스로 살 길을 찾아야만 했어요. 사실 그런 상황이 저에게는 너무 오랫동안 익숙해지다 보니 결혼은 언제 할 거냐는 질문은 저에게 숙제 같은 느낌만 줬고 듣기도 싫더라고요. 일도 바쁘고 정신없이 살아야 했기 때문에 그런 말은 그냥 흘려들었고 귀찮게 느껴지기만 했습니다. 그렇게 회사와 집만 오가며 무미건조한 일상을 이어가던 어느 날 친하게 지내던 회사 동료가 갑자기 저를 붙잡고 주말에 시간을 내보라면서 소개팅을 권유해오는 겁니다. 처음엔 지금 이 나이에 무슨 소개팅이냐며 투덜거리면서 웃기지도 않다고 말했지만 동료는 이번에는 정말 진지하니 한 번만 나가보라고 하더라고요. 정말 괜찮은 사람이 나오기로 했는데 자기 주변에 그에 걸맞는 사람이 저밖에 없다면서요. 그런 권유가 몇 번 반복되다 보니 고마워서 거절하기도 어려웠고 묘하게 설득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따라 괜히 호기심도 생기고 지루했던 일상의 작은 변화를 기대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친구를 사귄다는 가벼운 마음으로 나가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그렇게 주말이 되어서 약속 장소에 나갔는데 남편의 첫인상은 뭐랄까 솔직히 좀 딱딱해 보였습니다. 저는 결혼을 사치처럼 여기면서 지내고 있었고 사회생활에 몰두하며 살아야 했기 때문에 소개팅 자리가 처음이었어요. 그래서 남편과 처음엔 대화가 좀 어색하고 막막한 부분도 있었죠. 솔직히 말해서 무슨 얘기를 해야 하나 고민도 되더라고요. 차라리 면접을 보고 발표를 하는 게 낫겠다 싶을 정도로 어렵게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같은 공간에 앉아 있는 시간이 지나가면서 남편이 하는 말이 너무나 편안해서 귀를 기울이게 되는 거였어요. 신기했던 게 말도 길게 하지 않고 표정도 그리 다양하지 않았는데 그런 모습이 오히려 저에게 진솔해 보이더라고요. 괜히 말 많은 사람보다 신뢰감이 느껴지는 그런 느낌이었달까요? 사람이 진국으로 느껴졌고 정말 진심으로 다가오는 것 같았죠. 그날 이후로 자연스럽게 또 만나게 됐어요. 저는 남편이 마음에 들었지만 남편은 저를 어떻게 생각할지 알 수 없었는데 애프터가 오더라고요. 만날수록 남편은 겉으로는 무뚝뚝해 보였지만 속은 굉장히 따뜻하고 헌신적인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를 진심으로 아껴주는 게 느껴졌어요. 표현이 살갑지는 않았지만 오히려 그런 점이 더 믿음직스럽게 느껴지기도 하고요. 이런 성격이라면 같이 살면서 거짓말 같은 건 절대로 못할 사람이라는 확신도 들었어요. 제가 표현이 서툴러서 미안해요. 사실 마음은 누구보다 크고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거를 말로 풀어내는 게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미희 씨는 이런 제 모습을 알면서도 재촉하지 않고 받아줘서 정말 고마워요. 저는 항상 미희 씨를 생각하고 있고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지 고민도 많이 하고 있다는 것만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괜찮아요. 저는 기철 씨가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이미 행동으로 충분히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해요. 사실 그게 말보다 더 중요하지 않겠어요?
말은 누구나 하고 참 쉬운데 행동으로 보여주는 사람은 드물잖아요. 기철 씨 가끔 무뚝뚝해도 그 속에 담긴 진심은 제가 다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기철 씨를 믿고 의지하면서 이렇게 함께 있고 싶은 거예요. 미 씨가 그렇게 말해주니까 참 고맙네요. 사실 제가 어릴 때부터 감정 표현에 서툴러서 사람들에게 오해도 많이 받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미희 씨는 저를 있는 그대로 이해해주고 받아주니까 제가 얼마나 큰 위로를 받는지 몰라요. 저 스스로도 표현이 부족하다는 걸 알고 있는데도 미희 씨가 저랑 함께 있어주는 게 너무너무 고맙고 앞으로도 더 잘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우리는 연애를 이어갔고 늦은 나이에 결혼까지 생각하는 사이가 되었어요. 남편은 자영업으로 꽤 성공한 사람이었고 경제적으로도 안정적이었는데 무엇보다도 제가 감동했던 건 만나는 동안에도 변하지 않고 저를 아껴주는 마음이었습니다. 저는 남편을 만나면서 결국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건 사람이라는 걸 깨닫게 되었어요. 오랫동안 잊고 살았던 가족의 정을 다시 느끼게 된 거죠. 그렇게 남편과 결혼한 후에도 저는 정말로 마음 깊이 행복을 느꼈어요. 남편은 항상 미희 씨만 잘 있으면 된다고 말하며 저를 따뜻하게 보듬어줬고 그 말 한마디에 하루 온 종일 행복할 정도였으니 얼마나 큰 안정감을 얻었는지 굳이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아시겠죠. 그런 남편 덕분에 저는 회사를 관두고 내죄 전념하며 안정된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남편의 가게는 동네에서 손꼽힐 정도로 잘 나가는 곳이었고 단골 손님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아서 경제적인 걱정도 없었거든요. 저는 성인이 된 이후로 처음 느껴보는 완벽한 평화를 누리면서 매일 감사한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했답니다. 저에게는 시어머니와 시누이도 있었는데 시짜질 같은 건 전혀 없고 오로지 저에게 큰 힘이 되어 주었어요. 오히려 드디어 우리 기철이에게 평생을 함께할 짝꿍이 생겼다고 눈물로 반겨주시더라고요. 남편은 시어머니와 시누이에게 아낌없이 지원해주는 가족에게 헌신적인 사람이었거든요. 시어머니는 결혼을 2번 하셔서 남편과 시누이는 아버지가 달랐는데요. 그래도 남편은 시누이를 마치 친동생처럼 아끼고 보살폈고 덕분에 저도 그 둘과 자연스럽게 좋은 관계를 맺게 된 거였어요. 특별히 노력하지 않아도 서로 잘 맞았고 그 덕분에 시댁과의 관계는 늘 화목했어요. 시어머니는 항상 저를 볼 때마다 너 같은 며느리 만난 건 내 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진심이 느껴져서 저 역시 더 잘하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어느 날에는 시누이가 화난 얼굴로 저를 부르며 오늘 시간이 되냐고 시어머니까지 셋이서 점심을 먹으러 가자고 제안했어요. 저는 당연히 좋다고 대답하며 어디로 갈 거냐고 물었는데 시어머니가 좋아하는 국밥집을 소개해 주겠다면서 거기로 간다고 하더라고요. 남편과 시어머니, 시누이가 예전부터 오랫동안 다닌 단골 가게라면서요. 그렇게 우리는 종종 새 여자가 모여 웃고 떠들며 시간을 보냈는데 그런 날들은 저에게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이었어요. 하지만 시댁과 이렇게 가까워질수록 문득 남편의 과거가 궁금해질 때도 있었죠. 특히 시어머니가 결혼을 2번 하셨다고 했는데 남편의 친부나 새아버지에 대해서는 단 한 번도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거든요. 남편과 시누이 둘 다 이렇게 화목하고 사이가 좋으면서 아버지 쪽 이야기는 안 하는 것이 의아했죠. 하지만 남편이 먼저 그 이야기를 꺼내는 걸 피하는 것 같아서 저도 쉽게 물어볼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조심스럽게 물어본 적이 있었는데요. 궁금한 게 있는데 기철 씨 친아버지나 새아버지는 찾아가지 않아도 괜찮은가요? 시누이도 그렇고 시어머니나 당신도 아버님 쪽 이야기는 잘 안 하는 것 같아서요. 저도 며느리로 들어온 거니까 인사라도 드려야 하는 거 아닌지 신경 쓰이네요. 굳이 생각할 필요 없는 일이에요. 저는 지금 이렇게 우리 둘이 행복하게 지내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늦게 만난 만큼 굳이 이런 이야기 꺼내서 미 씨가 불편해지는 건 별로라고 생각하고 말하지 않았던 건데 미 씨가 오히려 너무 신경 쓰는 것 같아서 이 정도는 설명할게요. 알겠어요. 기철 씨가 이 이상으로 말하는 걸 원하지 않는다면 저는 존중하고 싶어요. 다른 누구보다 중요한 건 제 남편이니까요. 고마워요.
지금처럼 어머니랑 제 동생이랑만 잘 지내면 되는 거니까 혹시 미희 씨가 뭘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저 아버지 다 이미 어머니랑 오래전에 헤어지신 분들이니까요. 남편의 단호한 말투를 들으니 말하기 꺼리는 사람에게 더 묻는 건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대화를 거기서 멈췄습니다. 사실 저도 괜히 캐물어서 남편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싶지는 않았거든요. 남편이 과거보다는 지금의 행복에 집중하고 싶어 한다는 게 느껴졌고, 저 역시 그런 남편의 생각을 존중하기로 했어요. 그렇게 둘이 한 집에서 오붓하게 지내면서 지금 이렇게 화목한 시댁과 사랑스러운 남편을 만나기 위해 그동안 혼자였던 시간을 견뎌냈던 게 아닐까 싶을 만큼 현재의 삶에 충분히 만족하며 지내고 있었어요. 길고 외로웠던 모든 시간이 결국 저를 여기까지 데려다 준 게 아닐까 싶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건강검진을 받으러 가게 되었습니다. 무슨 이유가 있어서 간 게 아니라 정말 말 그대로 건강검진이었어요. 당연히 저는 아무 일 없을 거라며 가볍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뭔가 수치가 잘못 나온 것 같다면서 한 번 더 방문해 검사를 해보자고 권유하더라고요. 그때까지도 남편과 저는 크게 걱정하지 않았어요. 남편은 운동도 매일 빠짐없이 하는 편이었고 체격도 체력도 좋았거든요. 밥도 잘 먹고 잠도 잘 자고요. 그런데 결과가 나오고 병원에서 전화를 받는 순간 모든 게 멈춘 듯 하더군요. 의사 선생님이 직접 병원으로 꼭 보호자와 함께 오라고 하셨을 때부터 심장이 떨리고 숨이 가빠질 정도로 불안해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집에서 출발했고 남편은 가게에서 출발한 거였는데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남편의 어두운 얼굴을 보는 순간 뭔가 심상치 않다는 걸 직감하고 말았어요. 세상을 살아오면서 드라마틱하게 별일을 다 겪었던 사람이라 웬만하면 침착할 수 있다고 자부했는데 이런 저도 다리에 힘이 쭉 빠지는 일이 또 생기고 말더라고요. 의사 선생님이 검사 결과를 이야기하시는 동안 췌장암이라는 단어는 제 귀를 찌르는 듯 들려왔습니다. 이미 많이 진행된 상태라 치료도 쉽지 않다는 말에 저는 숨이 막히는 것 같았죠. 남편은 스스로도 증상을 느끼지 못했는데 이렇게 진행되었다고 나올 줄 몰랐다며 허탈하게 웃었지만 저는 그보다 더 큰 충격에 아무 반응도 할 수가 없었어요. 겨우 정신을 차리고 의사에게 지금 상태에서 치료가 어렵다고 해도 조금이나마 다른 방법은 없는지 물었지만 한참 늦게 발견한 거라서 손쓸 도리가 없다고 했습니다. 병원을 나서는데 세상이 무너지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머릿속이 하얘지고 발걸음이 떼어지지 않았어요. 도대체 어디서부터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감조차 잡히지 않더군요. 그런데 오히려 남편이 담담한 표정으로 저를 보면서 이러더군요. 미 씨, 저 우선 장사를 접어야겠어요. 이런 상황에서 가게를 지키고 있을 이유가 없고 미 씨랑 시간을 보내는 게 좋겠어요. 의사 선생님이 저렇게 단호하게 말씀하실 정도면 제가 여태까지 증상을 아무것도 못 느꼈더라도 마음의 준비는 해야 하지 않을까요? 아직 아무것도 확실히 결정된 게 아닌데 아니 왜 벌써 그런 말부터 해요. 혹시 모르잖아요. 우리 집에 가서 우리 같이 찾아봐요. 기철 씨 같은 상황에 계시다가 기적적으로 사신 분이 있는지 아니면 해외에서 무슨 방법이 있는지도요. 벌써부터 포기하지 말아요. 네? 저는 병원에서 마지막 잎새가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것보다 자연 속에서 맑은 공기도 마시면서 미 씨랑 자유롭게 시간을 보내고 싶어요. 이게 제 죽기 전 소원입니다. 그동안 바쁘게 살다가 드디어 사랑하는 여자를 만났는데 더 이상 미 씨 말고 다른 일에 신경 쓰고 싶지 않네요. 저는 울분을 터뜨리면서 아무것도 안 해보고 포기할 수는 없다고 치료 방법을 더 찾아볼 수도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지만 남편은 이미 마음을 정한 듯 하더라고요. 차라리 남은 시간 동안 저와 좋은 곳에서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다는 다정한 고집에 저는 더 이상 무슨 표정을 지어야 할지도 몰랐습니다. 남편은 병원 침대에 누워 치료만 하면서 저를 힘들게 하고 싶지는 않다고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남은 시간이라도 평화롭게 둘이서만 보내고 싶다는 말도 덧붙였고요. 그 말이 어쩌면 맞는 걸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하면서도 쉽게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우리에게 아직 희망이 남아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 없었거든요. 그래서 다른 병원에 알아보고 할 수 있는 건 다 해보자고 말했어요. 하지만 남편은 미희 씨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렇게 해보라고 하면서도 결국에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더 오래 살기 위해 고통 속에서 시간을 보내고 싶지 않다는 굳건한 말이 가슴 깊이 박히더라고요. 남편의 의지가 워낙 강했기 때문에 결국 저는 그 결정을 존중하기로 했어요. 하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이게 정말 옳은 선택인지 끊임없이 고민이 들었고 그 불안감을 떨쳐내기가 쉽지 않았죠. 몇 번 이야기를 나눈 끝에 저희는 도시를 떠나 조용한 시골로 내려가기로 했습니다. 짐을 싸는 동안에도 눈물이 멈추지 않았지만 남편이 제 손을 잡아주며 말했어요. 우리가 같이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이렇게라도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요. 그러니 너무 힘들어하지 말라면서 안아주더군요. 오히려 갑자기 사고를 당한 게 아니고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있으니 얼마나 다행이냐면서 저를 위로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을 무너뜨렸던 이유 중에는 뜻밖에도 시어머니와 시누이도 있었어요.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남편이 췌장암 진단을 받은 이후에도 병문안을 한번 오지 않았거든요. 처음에는 바쁘다는 이유로 오지 못하는 거라며 이해하려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을 때는 정말 서운하고 화가 나더라고요. 남편이 그렇게 잘했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나요? 그러던 어느 날 전화가 왔길래 그래도 이제는 안부를 묻겠지 했지만 시어머니의 첫마디는 매서운 타박이었어요. 가게를 왜 닫았어? 그렇게 잘 되던 걸 왜 망치냐? 아직 충분히 할 수 있었을 텐데 왜 포기했어? 네가 말렸어야지. 증상은 따로 없었고 건강검진 받기 전까지도 잘만 운영하고 있었다면서 무슨 시골로 요양을 간다는 거야. 지금 기철 씨는 그냥 아픈 것도 암에 걸린 거예요. 아이, 그것도 말기암 환자라고요. 지금까지는 못 느꼈다고 해도 언제 어떻게 증상이 나타나서 기철 씨를 또 아프게 할지 몰라요. 건강이 이렇게 안 좋은데 장사를 계속할 수는 없잖아요. 어머님도 그건 이해해 주셔야죠. 그러면 너라도 나가서 일을 해야 하는 거 아니냐? 그동안 쌓아온 걸 왜 날리는 거야? 솔직히 의심스럽다. 깨병은 아닌지. 환자를 둔 마누라면 네가 병원에 입원을 시켜야지. 왜 둘이서 시골로 간다는 거야? 너 솔직히 물어봐라. 그 순간 저는 어이가 없어서 뭐라고 대꾸할 수 없었는데 옆에서 듣고 있던 남편이 제 손을 살며시 잡으며 휴대폰을 가져가 조용히 끊어버리더라고요. 저는 시어머니에게 실망이 커서 씩씩거리고 있었는데 남편은 의외로 그다지 놀라워하지도 않는 눈치였죠. 그러더니 너무 신경 쓰지 말고 감정 소모하지 말라면서 원래 그런 분이라고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남편은 편안하게 이야기를 꺼냈지만 저는 그 말이 너무 서글프게 들렸어요. 알고 보니 남편의 친아버지가 한평생을 한량처럼 살다가 객사하셨는데 고생이 많으셨던 시어머니는 남편을 가리키며 그 피를 물려받은 놈이라면서 미워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남편이 장사로 성공해서 돈을 벌고 효도를 하니 그제서야 아들 대접을 해주셨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왜 남편이 그토록 의연한지 이해하면서도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제가 그 모든 걸 다 알지는 못했지만 남편이 얼마나 외로웠을지 생각하니 눈물을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결국 우리는 시어머니와 시누이에게 인사하지 않고 시골로 내려가 둘만의 전원 생활을 시작했어요. 남편은 제가 만들어주는 음식을 먹으며 웃었고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저는 마음 한구석이 조금은 따뜻해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몸 상태는 날이 갈수록 나빠졌어요. 처음에는 조금 줄었던 식사량이 점점 끼니를 거르게 되었고 살이 빠지면서 얼굴은 홀쭉하게 야위어 가더라고요. 하지만 남편은 여전히 제 손을 꼭 잡아주며 저를 안심시키려 애썼습니다. 남편의 손은 든든하고 따뜻해서 오히려 제가 의지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 때도 있었어요. 남편은 잠을 못 이루는 날에는 저를 보며 이렇게라도 당신이랑 인생의 마지막을 보낼 수 있어서 좋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본인 곁에 있어서 제가 힘들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는데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눈에는 눈물이 차올랐지만
울음을 애써 꾹 참고 대답했어요. 남편이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우리가 이렇게 늦은 나이에 만나 결혼해서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모른다고요. 남편은 제 말을 듣고 부드럽게 웃으며 제 손을 놓지 않았어요. 그날은 밤이 길었죠. 결국 남편은 제가 지켜보는 가운데 잠자듯이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제 손을 꼭 잡고 있었고 남편의 손끝에서 전해지던 미약한 온기가 점점 사라져가는 걸 느낄 때 저는 숨이 막히는 듯한 슬픔에 사로잡혔어요. 애써 눈물을 삼키려 했지만 결국 흐르는 눈물을 막을 수 없었고 남편과 함께 했던 모든 순간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가더라고요. 그렇게 남편을 떠나보낸 후 저는 다시 혼자가 되어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상실감 속에서 장례를 준비해야 했습니다. 남편의 빈자리가 너무 컸지만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는 스스로를 다 잡아야 했죠. 슬픔에 잠식될 틈도 없이 저는 해야 할 일들을 하나하나 처리하며 마음을 붙들기 위해 노력했어요. 그리고 비록 남편의 마지막을 생각하면 원망스러운 마음이 들기도 했던 시어머니와 시누이지만 그래도 남편의 가족이기에 연락을 했어요. 그런데 이 모녀는 장례식장에서 도와주기는커녕 조의금만 모두 챙겨가더라고요. 조의금은 접수대에 놓인함에 조문객들이 직접 넣는 형태였는데 시누이가 돈이 넘치면 잃어버리는 봉투가 생길 수 있으니 자기가 보관하겠다면서 챙겨간 거였어요. 나중에 정리해서 주겠다고 덧붙였지만 그 말을 진심으로 믿는다면 그건 정말 바보인 거겠죠. 저는 시누이의 뻔뻔한 말에 무언가가 뚝 끊어지는 것 같았어요. 기가 막혀서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고 어이가 없어서 뭐라고 해야 할지조차 모르겠더라고요. 하지만 남편의 마지막을 지키는 자리에서 싸우고 싶지는 않아서 꾹 참았어요. 그리고 역시나 예상과 조금도 다르지 않게 모녀는 조의금을 돌려주겠다는 말은커녕 장례가 끝난 뒤에도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떠나버렸고 그 표독스럽고 태연한 모습에 저는 분노와 실망이 다시 한번 교차하더군요. 남편을 통해서가 아니면 돈 나올 구석 없는 모녀니까 최대한 이해해보고 싶었는데 정신 나간 모녀는 또 다시 선을 넘으면서 제 신경을 건드리고 말았습니다. 저는 장례가 끝나고 나서도 여전히 슬픔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는데 그래도 해야 할 일은 쌓여 있었기 때문에 남편의 재산을 정리하기 위해 은행에 갔어요. 남편이 병환 중이었기 때문에 통장을 거의 사용하지 않았던 걸 알고 있어서 잔액도 그대로일 거라고 믿었죠. 그러나 은행 기록을 확인하는 순간 비정상적으로 큰 금액이 빠져나간 것을 보고 저는 숨이 멎을 듯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깜짝 놀라 직원에게 추적을 요청했더니 그 돈이 시어머니와 시누이 계좌로 이체된 흔적이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게다가 현금 인출도 빈번하게 이루어졌더라고요. 그 사실을 확인하고 난 후에는 분노와 배신감이 끌어올라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이 병상에 있을 때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 있었는지, 이 또라이 모녀가 어떤 마음으로 이런 일을 벌였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더군요. 그래서 곧바로 시어머니와 시누이를 찾아가 따졌어요. 어머니, 그리고 아가씨, 이게 무슨 일이에요? 왜 남편 통장에서 이렇게 큰 돈이 빠져나간지 설명 좀 해주세요. 병문안 한번 오시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마음대로 말도 없이 이만한 돈을 빼가신다는 게 말이나 되나요? 아이 뭘 그렇게 예민하게 구니? 우리가 그 돈 좀 쓴 게 그렇게 큰일이야? 네 남편도 떠났는데 돈이 무슨 소용이냐고. 저승까지 가져가기라도 한데 왜 차비라도 챙겨주고 싶었나 보지? 그리고 네 남편이기 전에 내 아들이다 내 아들. 우리는 피가 섞였는데 어디서 목소리를 높여. 어떻게 이렇게 당당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그 돈은 남편이 병원비로 쓸 수도 있었고 제가 앞으로 살아간 데 필요한 돈이기도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남몰래 이런 일을 할 수가 있죠? 남편이 회복할 거라는 생각은 조금도 이만큼도 안 하셨던 건가 보네요. 남편이 다시 돌아올 거라고 생각하셨다면 분명 이렇게는 못해요. 어떻게 어머니라면서 그렇게 효자였던 아들한테 매정하세요? 뭐야? 설마 돈 몇 푼 가지고 이렇게까지 날뛰는 거야?
돈에 미친 거 아니야? 결혼 생활을 뭐 얼마나 길게 했다고. 원래 오빠 죽으면 우리한테 넘어올 재산이었을 텐데 어디서 우리 엄마한테 버릇없게 굴어. 사실 오빠한테 돈 노리고 접근한 거 아니야? 그 말을 들은 순간 저는 더 이상 말을 이어갈 수 없었어요. 분노로 목이 메었고 이 사람들은 끝까지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은 채 오히려 저를 비난하며 적반하장을 부렸거든요. 정말 상상 이상으로 상식이란 게 통하지 않더군요. 그날 밤 저는 집으로 돌아와 남편의 사진을 보며 한참을 울었어요. 이런 일을 알게 된 남편이 얼마나 마음 아파할지 생각하니 그 슬픔과 분노가 저를 짓누르는 것 같았죠. 저는 남편이 고생해서 번 돈을 이렇게 빼앗길 수는 없다는 생각에 점점 더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이 깊어질수록 제 몸은 점점 더 지쳐가는 게 느껴졌어요. 남편을 간병하면서 쌓였던 피로와 스트레스가 제 몸을 망가뜨리고 있었던 거죠. 단순히 집안일을 처리하는 것도 버거울 정도로 기운이 없었고 결국 병원을 찾을 수밖에 없었어요. 병원에서 진단을 받으면서도 저는 단순히 잠을 못 자고 밥을 못 먹어서 면역력이 약해졌을 뿐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의사 선생님이 갑상선 암이라고 진단하셨을 때는 정말 온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더라고요. 의사 선생님은 저에게 지금까지 겪으신 심리적 스트레스가 극심했을 거라며 다행히 초기 단계이긴 하지만 바로 치료를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순간 저는 머릿속이 하얘지면서도 한편으로는 남편이 떠난 뒤 느꼈던 상실감과 분노로 하루하루를 겨우 버텨왔던 제 자신이 너무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어쩔 수 없이 시어머니와 시누이에게 당장 조치를 취하는 것보다 제 치료를 우선으로 생각하기로 결심했어요. 결국 안병동에 입소하기로 마음먹었는데 저는 문득 남편과 마지막으로 나눴던 대화가 떠올랐어요. 그날 남편은 제 손을 꼭 잡고 저를 혼자 두고 가는 게 정말 마음에 걸린다고 말했었거든요. 그리고 만약 사는 게 힘들어지면 어떤 병원을 찾아가서 이 남자의 이름을 말하고 남편 사진을 보여주면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덧붙였어요. 저는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우리 앞으로도 계속 같이 있을 거라고 했지만 남편은 이미 자신의 병세가 깊다는 걸 알고 있었던 거겠죠. 남편은 본인은 타인에게 빚을 지고 살 수 있는 성격이 아니라서 오직 저와 함께 있기를 선택했지만 정작 혼자 남은 아내인 저는 도움을 구할 수 있도록 신신당부하며 알려주고 떠났던 거예요.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그냥 병원에서 일하는 행정 직원이거나 혹은 남편이 아는 사람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솔직히 남편이 남겨준 그 이름이 저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지는 확신할 수 없었지만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그 병원을 알아보고 들어가기로 했어요. 갑상선 암을 치료하는 데에 조언을 구할 수 있을지도 모르고 예약과 수술 날짜라도 조금이라도 빠르게 받아볼 수 있지는 않을까 싶은 희망을 잡고 싶어서요. 그렇게 긴장되는 마음으로 병동에 입소해서 짐을 이것저것 정리하던 중 죽은 남편의 액자가 나왔습니다. 저는 순간 용기를 내서 간호사에게 도움을 구해보기로 결심했죠. 저는 간호사에게 남편의 사진을 보여주면서 병원 관계자 이름을 언급하고 만나볼 수 있을지 자초지종을 말했는데 간호사는 사진을 보는 순간 얼굴이 하얗게 질리더니 손을 떨면서 사진을 내려놓더라고요. 저는 그냥 도움을 구할 수 있을지 물어보려던 것뿐인데 이런 반응이 돌아오니까 당황스러울 뿐이었습니다. 간호사가 한숨을 내쉬는 것처럼 가느다란 목소리로 제 남편의 사진을 가리키며 이분이 정말 환자분의 남편이냐고 물었어요. 저는 긍정하면서 혹시 아는 사이냐고 되물었죠. 간호사는 잠시 멍해 있다가 저를 똑바로 쳐다보더니 대답도 하지 않은 채 급하게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어요. 전화 내용은 정확히 들리지는 않았지만 간호사의 다급한 목소리와 불안해하는 손길에서 뭔가 심상치 않다는 걸 느낄 수밖에 없더군요.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점점 더 긴장되었고 불안감이 커져갔어요. 도대체 남편의 사진이 왜 간호사를 이렇게 놀라게 했는지 전혀 알 수 없었거든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병실 문이 열리며 머리가 희끗한 남자가 숨을 헐떡이며 뛰어들어왔어요.
저는 그 남자가 누군지 짐작도 못했고 갑작스러운 상황에 어리둥절할 뿐이었고요. 그런데 그 남자가 남편의 사진을 붙들고는 바닥에 무릎을 꿇고 오열을 터뜨렸습니다. 그러더니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제 남편이 정말 세상을 떠났냐고 물어오더라고요. 저는 혼란스러워서 간호사를 바라봤는데 그제야 간호사가 제가 찾던 남자는 병원장이라고 소개해줬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더 놀랄 수밖에 없었죠. 저는 남편이 찾아가 보라던 남자가 병원 행정직원이거나 의사일 거라고만 생각했는데 병원장이었다니요? 병원장은 남편의 사진을 품에 안고 바닥에 주저앉아 한참 동안 울며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더라고요. 병원장의 절절한 슬픔이 병실을 가득 메우는 것 같아 저도 다시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병원장은 울먹이면서 말문을 열었습니다. 제 남편이 인생에서 중요한 터닝포인트를 제공해준 사람이었다는 거였어요. 병원장이 이렇게 살 수 있었던 이유가 제 남편 덕분이라고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이 상황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죠. 도대체 무슨 사이길래 제 남편이 터닝포인트까지 제공했다는 거며 병원장과 인연이 닿아 있다는 건지 말이에요. 병원장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손에 든 사진을 어루만지더니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병원장의 말을 통해 저는 남편이 제게 말하지 않았던 그의 또 다른 삶의 조각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당신 남편의 을붓 아버지였습니다. 저는 병원을 개원했다가 망해서 빚더미에 올라갔던 적이 있어요. 그리고 이혼을 당했죠. 전 마누라는 제가 을사라서 자랑스럽다고 그렇게 목숨이라도 바칠 것처럼 잘해주고 좋아하더니 제가 힘들어지니까 팽하더군요. 제 친딸조차 저를 완전히 외면하며 절연을 선언했으니 제 인생은 막다른 길에 있었던 거나 다름없었어요. 하지만 당신 남편, 그러니까 제 을붓 아들이 그런 저를 끝까지 챙겨줬습니다. 피 한 방울 안 섞인 제 곁에 남아 있었다고요.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남편의 한결같았던 진심이 떠오르며 가슴이 저려왔어요. 남편이 왜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고 숨겼는지 궁금했지만 동시에 얼마나 묵묵하고 배려심 깊은 사람이었는지 다시 한번 깨달으며 눈물을 흘렸어요. 남편은 세상을 떠난 뒤에도 제게 큰 울림을 주고 있었던 거죠. 병원장은 군 제대 후 남편이 자신을 찾아왔던 이야기를 꺼냈어요. 그날 밤 병원장은 절망 속에서 모든 걸 포기할까 고민하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남편이 그런 자신의 상황을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말없이 술을 사주었다고 했어요. 술잔을 몇 번 기울이던 남편은 여태 모은 군인 월급을 다 내밀며 아버지는 누구보다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분이니까 다시 시작해보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병원장은 그 한마디가 자신의 삶을 다시 이어갈 용기를 줬다며 그 순간의 감정을 떠올리며 다시 눈시울을 붉혔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이 이야기를 처음 듣는다고 말했죠. 병원장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남편이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다고, 부모들은 이미 이혼 도장 찍어서 더 이상 아무런 사이도 아닌데도 가끔 자신을 찾아와 생활은 좀 괜찮으신지 조심스럽게 물어보곤 했다고 하더군요. 뿐만 아니라 필요한 게 있으면 직접 장을 봐오거나 집안일을 도와주었는데 그 작은 생활비 지원이 단순한 금전적 도움이 아니라 자신이 여전히 누군가에게 가족으로 여겨지고 있다는 심리적 위로와 힘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병원장의 말투와 표정에서는 남편에 대한 깊은 감사가 고스란히 느껴졌어요. 병원장은 잠시 말을 멈추고 깊은 한숨을 내쉬더니 남편이 준 돈이 많지는 않았지만 보여준 마음은 자신에게 너무나 큰 가치가 있었다고 말했어요. 이어서 그때 남편을 만나지 않았다면 정말로 무너졌을지도 모른다고 고백했죠. 남편은 단순히 도움을 주는 것을 넘어 병원장이 스스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응원하고 격려했던 사람이었다고요. 병원장은 남편 덕분에 재기에 성공할 수 있었고 지금 이 의료법인에서 병원장으로 일할 수 있게 되었다고 했어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남편이 얼마나 깊은 사람인지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저에게도 그랬듯이 누군가의 삶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는지를 떠올리니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그리고 저도 남편이 왜 먼저 세상을 떠났는지 알려드렸죠. 남편이 의붓 아버지이신 병원장님의 거처와 근황을 알고는 있었지만 아마 부담 주기 싫어서 자신의 상황을 알리지 않았던 것 같아요. 워낙 남을 잘 챙기면서도 본인은 기대려고 하지 않는 사람이었으니까요. 혼자 남을 저를 걱정해서 알려주기는 했지만 그게 아니었었더라면 그냥 품고 갔을 거예요. 그 애라면 충분히 그럴 만하죠. 늘 자신보다는 타인을 먼저 생각하던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래도 한 번쯤은 저에게 와주었다면 좋았을 텐데 말이에요. 이미 손쓸 도리가 없었다고 해도 덜 고통스럽게 해줄 수는 있었을지 모르는데 아니 제가 먼저 그 녀석을 찾아서 건강검진을 꾸준히 받게 했더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게 남편에 대한 이야기는 끝이 났지만 꼭 남편의 진심은 병실 안에 남아있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남편이 남긴 흔적은 단순한 기억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들의 마음에 남아있는 따뜻함과 힘이었으니까요. 시어머니와 시누이 때문에 너무 속상하고 서러웠는데 남편의 마음을 헤아려주는 사람이 저 말고 또 있다는 게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렇게 분위기가 진정되고 나서 저는 병원장에게 남편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얼마나 슬프게 했는지 하나하나 털어놓았습니다. 남편의 장례식장에서 도와주기는커녕 조의금을 몽땅 가져가 버렸다는 것부터 남편의 통장에서 돈까지 빼돌렸다는 사실까지 말하다 보니 제 안에 쌓여있던 울분이 터져 나오더군요. 저는 무엇보다 남편이 시골에 내려가 있을 때 다시 올라오지 않을 거를 예상해서 하고 싶은 대로 통장에 돈을 뽑아갔다는 대목에서 분노를 감출 수 없었습니다. 병원장도 제 말을 듣는 동안 얼굴이 점점 굳어지더니 결국 깊은 한숨을 내쉬며 이를 악물고 주먹을 꽉 쥐었어요. 병원장도 그 모녀가 충분히 그러고도 남을 인간들이라고 격분하더라고요. 그리고 병원장은 한참을 침묵하더니 그 모녀가 원래 그런 사람들이라고 해서 앞으로도 지들 멋대로 살도록 절대로 가만히 놔두어선 안 된다고 단호하게 말했어요. 병원장의 차가운 말투와 강한 적대감이 느껴져서 저도 한편으로는 공감받는다는 기분의 위로가 되었지만 여전히 걱정이 앞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미 제 몸 상태도 좋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복잡한 일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막막했거든요. 그런데 병원장은 저를 똑바로 보며 걱정하지 말라고 말했어요. 그 순간 정말 든든한 제 편이라도 생긴 것처럼 전해지는 확신이 조금이나마 제 마음을 진정시켜주는 것 같았죠. 지금은 건강을 챙겨야 하니까 안정을 취하는 게 우선입니다. 당신은 물론 제 의붓 아들의 아내로서 눈앞에 있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 전에 제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러 온 환자니까요. 저는 그 점을 간과할 수 없어요. 당신이 복사하러 나가겠다고 한다면 우선은 말려야 하는 입장입니다. 대신에 제가 나설게요. 그러니 걱정 말고 기다리고 있으시지요. 솔직한 마음으로는 저도 우선 건강을 되찾아야 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나서기는 어렵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과연 일이 쉽게 해결될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이 들어요. 왜냐면 시어머니랑 시누이가 너무 뻔뻔한 태도로 나올 거라는 걸 두 눈으로 보고 두 눈으로 듣고 왔으니까요. 정말 상식적인 대화가 통하지 않고 그저 우기고 목청껏 화내는 게 전부라서 막막하게 돌아올 수밖에 없었어요. 아무리 이야기해도 들은 척도 하지 않았을 거예요. 저도 그 모녀가 어떤 작자인지 잘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저에게 절친하게 지내는 변호사가 있어요. 그 사람이 또 이런 분야에서 손가락에 꼽히는 실력자입니다. 그 친구도 제가 전 아내랑 딸에게 어떤 수모를 겪었는지 알고 있어요. 분명 나서서 도와줄 거고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을 겁니다. 지금은 큰일처럼 느껴지겠지만 좀 더 세월을 살아온 입장에서 이야기해 주자면 세상에서는 더한 일도 일어나고 있으니 우선 마음을 놓고 안정을 취하는 게 현명해요. 병원장의 자신 있는 말에 저는 약간 안도했지만 여전히 마음 한편에서는 병원비 문제나 앞으로 벌어질 일들이 걱정됐어요. 이런 일을 겪으면서 또다시 스트레스를 받는 게 두려웠거든요.
그런데 병원장은 제 마음을 읽기라도 한 듯 다시 한번 단호한 목소리로 병원비는 전혀 걱정하지 말라고 했어요. 병원장은 남편이 왜 저를 이 병원으로 보냈는지 생각해 보라며 남편의 뜻을 자신이 끝까지 책임질 거라고 약속해 주더라고요. 그러니 치료에만 전념하라더군요. 저를 안심시켜주고 싶었는지 입꼬리를 올려 미소 지어주기도 했습니다. 남편이 떠나고 나서 저는 연경 혼자였을 텐데 너무 고마웠어요. 병원장은 곧바로 변호사에게 연락을 취하며 상황을 설명했고 구체적인 계획을 세운 뒤 저에게 그 과정을 하나하나 알려줬습니다. 그리고 이 일이 끝날 때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하며 제가 치료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모든 걸 맡아달라고 변호사에게 신신당부하더라고요. 변호사도 걱정 붙들어 매라고 말해줬어요. 변호사팀은 정말로 일사천리로 일을 진행했습니다. 조의금과 관련해서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남편의 통장에서 멋대로 가져간 재산에 대해서는 다른 상속인의 동의 없이 상속 재산을 빼돌린 행위가 되어 횡령죄로 형사소송에 넘겨졌어요. 정말 오랜 시간을 자기네 돈처럼 야금야금 빼갔더라고요. 게다가 재산 반환 청구까지 함께 진행하며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민사와 형사 모두에서 고소를 당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죠.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법적으로 몰리는 모습을 상상하면 통쾌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이게 정말 제대로 깔끔하게 끝날 수 있을까 하는 불안감도 들었어요. 하지만 변호사팀이 진행하는 과정을 보면 믿음이 생길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런데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어떻게 알았는지 제가 있는 병원에 직접 찾아와 어떤 병실에서 묵고 있는지 말하라면서 난동을 피웠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어요. 복도에서 고성을 지르며 저를 가만히 놔두지 않겠다면서 병원 관계자들을 불편하게 했다는 말을 전해 듣는 순간 기가 막히면서도 어이가 없더군요. 그런데 그때 병원장이 직접 나타나서 보안팀에 연락을 취했다고 했습니다. 병원장은 침착하면서도 단호하게 출입 제한 조치를 내렸고 그 결과 그 정신 나간 모녀는 더 이상 병원에 발도 들일 수 없게 되었어요. 간호사가 전해준 이야기로는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병원장의 얼굴을 보자마자 깜짝 놀라 어쩔 줄 몰라 하며 황급히 도망쳤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들으니 설마 저를 찾아온 곳에서 병원장을 마주칠 줄 몰랐던 시어머니와 시누이의 표정이 상상이 되면서 웃음이 나오기도 했어요. 병원장은 저를 찾아와서 걱정하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또라이 모녀가 더 이상 저를 괴롭히지 못하도록 법적인 조치를 강화하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리고 병원장이 뒤를 지켜주는 상황에서 변호사팀과 체계적으로 대응하다 보니 시어머니와 시누이 역시 이제는 자신들이 이길 수 없다고 느끼게 된 것 같더라고요. 법적으로 몰리기 시작하니까 그 막무가내던 두 사람도 겁을 먹기는 했나 봐요. 며칠 후 시어머니가 저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와 용서를 빌기 시작했거든요. 한 번만 용서해다오. 엄마로서 아들이 아픈 걸 눈은 뜨고 볼 수 없어 마음이 아픈 걸 이해할 수 있지 않니? 그래서 병문안에 못 갔던 거야. 아들이 말라가고 있는 걸 볼 수 있는 엄마가 이 세상에 몇이나 되겠어. 정말 터무니없는 핑계를 잘도 준비해 오셨네요. 아들을 ATM 기기 취급하면서 돈 나올 구석이 필요할 때만 찾아오셨던 거잖아요. 그리고 이번이 처음도 아니고 병원장님께도 그러셨다면서요? 의사 마누라 될 거라고 그렇게 아양 떨다가 병원장님이 어려워지시니까 내팽개치고 떠나셨다고요. 아가씨는 딸이면서 도대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 거래요? 그리고 우리 남편이 착해서 저도 잘 몰랐는데 남편 낳아주신 아버님이 놀고 먹는 걸 좋아하셨어도 그렇지 어떻게 아들인데 정도 안 주고 키우실 수 있어요? 저는 어머님이 병문안 안 오는 게 너무 충격적이었는데 기철 씨는 놀라지도 않고 서운해하지도 않더라고요. 아니, 그래서 기철이 걔가 일 잘하고 용돈 주기 시작하면서 나도 애는 한량이 아니구나 하고 알게 되어서 잘 지냈던 거야. 우리가 뭐 평생 의상에서 살아온 줄 아니? 그리고 너도 봤잖아. 내가 너 결혼 전부터 이미 우리 아들이라고 하고 살았어. 기철이가 나를 미워했으면 너랑 소개시켜주지도 않았겠지. 다시는 전화하지 마세요. 저희 남편 아프고 나서 눈 감는 날까지 아무리 저를 사랑했더라도 어머니 손길 못 받고 떠난 게 저의 한이에요.
배 아파 낳은 자식이 맞긴 한지 의문스러울 지경이라고요. 양심이 있으면 아들 생각해서라도 저한테 전화하지 마세요. 저는 할 말을 하고서는 대답은 듣지도 않고 끊어버렸습니다. 비로소 제 속이 조금 시원해지는 것 같하더라고요. 그런데 병원장은 그 상황을 전해 듣고는 이제 남은 것은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가져간 재산을 몰수하고 반환받는 일뿐이니까 절차를 기다리면서 감정을 낭비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아무래도 환자니까 걱정스러우신 것 같았어요. 그리고 혹시라도 두 모녀가 또다시 저에게 악을 쓸어 찾아올 가능성을 완전히 차단하기 위해 접근 금지 명령까지 신청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결국 저는 유능한 변호사팀의 도움으로 시어머니와 시누이를 상대로 진행한 모든 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형사 고소가 함께 진행되었기 때문에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벌금까지 물어야 한다는 소식이 전해졌던 그 순간은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통쾌함을 안겨주었죠.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는지 생각하면 그 결과는 마치 제게 주어진 위안처럼 느껴졌어요. 그리고 더 열심히 치료를 받아서 꼭 나아야겠다는 의지를 다지게 만들어주기도 했고요. 저에게 다시 돌아온 남편의 유산과 조의금은 새로운 삶을 준비하고 시작하는 밑거름이 되어주었습니다. 처음에는 이 돈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 몰라서 한참을 고민했지만 결국 남편과 저의 이름을 딴 작은 재단을 설립하기로 결심했어요. 사실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일은 남편이 생전에 늘 하고 싶어 하던 일이었고 제가 그 뜻을 이어받아야겠다는 마음이 점점 더 확고해졌거든요. 재단은 남편의 이름을 기억하는 동시에 그의 따뜻한 마음을 세상에 전하는 수단이 되었고 저에게도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삶의 목표를 제시해 준 거예요.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정말 재단 설립하는 일을 통해 제가 조금 더 밝은 에너지를 되찾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수술과 회복의 과정도 잔뜩 겁을 먹었던 것보다는 순조롭게 진행되었어요. 저는 정말 수술하러 들어가는 것도 단단한 각오를 하고 들어갔거든요. 병원장이 세심하게 도와준 덕분에 수술도 무사히 끝났고 회복 속도도 빠른 편이라고 했어요. 흉터가 남아서 처음엔 신경이 쓰였지만 이것도 무사히 수술을 마쳤다는 흔적이고 남편이 제게 남긴 또 다른 선물이라고 생각하니 오히려 소중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병원장이 저를 찾아와서 예쁜 목걸이 2개를 선물로 건네주었습니다. 목걸이는 같은 디자인으로 한 쌍인 셈이었는데 병원장은 건네주면서 따뜻한 미소로 말했어요. 이 목걸이 하나는 제가 걸고 하나는 남편 납골당에 넣어달라고요. 그러면 둘이 늘 함께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했죠. 그 말을 듣는 순간에는 정말 울컥하는 감정을 참을 수 없었고 눈물이 비오듯 쏟아졌어요. 병원장의 그 따뜻한 마음은 제가 그동안 견뎌왔던 고통을 조금이나마 치유해 주는 것 같더군요. 저는 병원에서 퇴원하자마자 남편이 잠들어 있는 곳을 찾아갔습니다. 목걸이 하나를 제 손에 꼭 쥐고 나머지 하나는 남편의 납골당에 조심스럽게 넣어두며 우리는 여전히 함께하고 있다는 마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병원장은 그저 제가 치료를 받는 걸 도와주는 데서 멈추지 않고 정말로 고맙게도 저희 재단의 첫 번째 후원자가 되어주었습니다. 재단 설립 초기부터 꾸준히 응원을 보내주었고 지금까지도 종종 연락을 주고받으며 서로의 안부를 묻곤 해요. 남편이 제가 혼자 있을 것을 걱정해서 너무나 좋은 분을 만날 수 있도록 알려주고 간 거죠. 그런데 얼마 전 병원장이 들려준 이야기는 정말 웃음을 참을 수 없게 하더라고요.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뒤늦게 병원장을 찾아가 아양을 떨고 온갖 아부를 부리며 호의를 얻기 위해 애쓰고 있다고 했습니다. 병원장은 두 모녀가 이제 와서 어떻게든 빈대 붙으려는 모습이 너무 뻔히 보여서 우스웠다며 이미 그런 일에 흔들리지 않을 준비를 다 끝냈다고 웃으면서 말했어요. 병원장은 법적 효력이 있는 유언장에 자신의 전 재산을 기부하겠다고 명시해 두었기 때문에 얕은 속임수는 통하지 않을 거라고 덧붙였죠. 전 시어머니는 한때 같이 살았던 사이고 전 시누이는 피가 섞였으니 분명히 병원장의 마음이 약해질 거라고 착각하고 있나 봐요. 그 모녀가 이미 유언장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어떻게 반응할지 상상도 안 되는데요. 아마 속이 뒤집어질 것만은 분명합니다. 저는 지금도 재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꾸준히 병원을 다니며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고 있어요. 병원에 갈 때마다 남편과 함께했던 추억들이 자연스럽게 떠오르고 그가 제게 남긴 사랑과 따뜻한 마음을 더 깊이 느끼게 돼요. 그러면서 남편의 사려 깊었던 성품을 떠올리며 다른 사람들을 돕는 삶을 살아가겠다는 결심을 더욱 굳히고 있어요. 남편 덕분에 병원장의 도움을 받았던 것처럼 이제는 제가 누군가의 희망이 되어주고 싶어요. 그렇게 하면서 남편과 함께했던 소중한 추억이 끝나지 않고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고 느낍니다. 제 경험을 풀어내는 일이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쉽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만으로도 다행이라 생각해요.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께서도 각자의 자리에서 용기를 얻고 삶의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시길 진심으로 바랄게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